인천에 사는 48살 조유정님께서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정 씨의 사촌동생이 겪은 일인데요. 사촌동생 분께서는 익명을 요청하셔서 편의상 경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때는 1983년 경희 씨네 가족은 경상도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라고는 딱 3명뿐이었어요. 7살짜리 정숙이, 5살짜리 영선이, 그리고 6살이었던 경희까지. 셋 다 여자인데다가 또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이도 엄청 좋고 또 친하고 정숙이네 집 옆에 영선이네, 영선이네 집 옆에 경희 씨네 집이 있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옆집으로 달려가서 경희야 놀자 이렇게 경희를 불러댔대요. 경희 언니 놀자. 이 세 친구가 가장 즐겼던 게 바로 고무줄놀이입니다. 딱 좋다. 고무줄놀이 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여자분들 많이. 두 명이 잡아주고 네. 한 명이 두 친구들은 양 끝으로 잡고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나나. 마을 사람들이 논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항상 이 마을에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몰려다니는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마을 어르신들은 참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셨대요. 그러던 그해 여름, 장마철이 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니까 매일같이 만나던 새 친구들은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장마가 시작된 지 딱 9일째 되는 날 거짓말처럼 비가 맑게 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엄마 이제 비 안 와. 오늘은 나가서 놀아도 되지? 그래, 비 와서 물 많이 찼으니까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고 신이 난 경희는 아침밥을 다 먹자마자 옆집으로 달려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비도 겠겠다. 이 세 친구는 신이 나서 개구리도 구경할 겸 논두렁으로 나갔대요. 논두렁 사이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한창 놀고 있는데 왜 농촌에는 농수로라고 해서 있죠. 논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네. 쭉 길을 파놓은 길이 있잖아요. 위험한데? 그 길이 모이는 위쪽에 물을 막아놓을 수 있는 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넘게 장마가 계속되니까 물이 거의 넘칠 때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비가 더 오면 수문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 미리 물을 좀 빼놔야 되겠다 싶어서 얘들아 위험하다 얼른 비켜라 물 내려간다 하고 외치셨어요. 그 말에 새 친구들은 급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논두렁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 정수기에 운동화 한 짝이 농수로에 빠진 거예요. 신발이 벗겨졌구나. 신발. 어떡해. 언니 왜 그래? 신발 저기 빠졌어. 그때 또 정수기가 울먹거리면서 나도 신발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온다는데 그치. 어떡해. 어릴 때는 그게 큰 거야.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정수기는 아저씨들이 수문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농수로로 뛰어내려갔어요. 언니, 정숙 언니 어디 가? 그 순간 이 농수로로 달려내려가는 정수기를 보지 못하고 어른들이 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떡해.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수문 안에 가둬져 있던 물은 맹렬한 기세로 농수로에 뛰어들었던 정수기를 덮쳤고 어떡해. 정수기는 결국 물길에 휩쓸려서 금세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어떡하나. 그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숙이네 엄마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정숙이네 엄마는 목 놓아 울고 계시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진정시키는 동안에 아저씨들은 물길을 따라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정숙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정숙아! 정숙아! 대답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정수기를 찾은 곳은 어디? 이 물길 따라 끝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아이고. 멀리 갔네. 그 물길이 끝나는 곳에서 정수기는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어떡해. 차가운 주검이 된 딸을 끌어안으면서 정수기네 엄마는 목이 쉬도록 아유. 울부짖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간 어린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마을 사람들 심정도 어땠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물에 이렇게 휩쓸려 가던 마지막 정수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경희는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선아! 영선아! 영선이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거운 마음에 잠을 설치던 영선이네 엄마가 영선이 잘 있나 살펴보러 갔는데 분명히 방으로 자러 들어갔던 영선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영선이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던 영선이가 발견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야? 바로 정수기가 발견됐던 그 저수지. 옆 동네. 그 위치 그대로. 뭔가 홀렸나 보네. 영선이가 익사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아, 그 밤에? 잘 자고 있던 5살짜리 애가 한밤중에 그 마을도 아니고 갑자기 옆 동네까지 떨어진 저수지에 갔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전날 이 정수기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수기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수군거리지. 정수기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경희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경이만 나와. 어떡해.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경희 엄마는 다음 날 결국 용하다는 무당집에 경희를 데리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무당집 문턱을 넘기도 전에 무당이 딱 이렇게 말했대요. 죽어. 네 딸. 어머.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아니 내 딸이 죽는다는데 제정신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사정을 했어요. 아이고 보살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요. 울고 불고 매달렸더니 무당이 경희한테 한 가지 당부를 했대요. 대답하지 마. 절대로. 대답하지 마. 네 친구들이 와서 널 불러도 절대로.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한쪽으로 엄마를 데려가셔서 조용히 뭔가를 말해주셨대요. 그리고 경희 엄마가 경희를 데리고 무당집을 나와서 꼭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 한 방 왜 장만 되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까 무당이 그랬잖아요.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사색이 돼서 엄마가 경희를 끌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빗방울은 밤이 깊어질수록 아예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경희 방에 엄마랑 딸이 나란히 누워서 경희야,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죠, 엄마. 이게 엄마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니까 이 토닥이는 따스한 엄마의 손길에 잠이 들려던 그때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지 하나. 방문 밖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경희 씨는 잠이 살피 들려다 깼대요. 어? 무슨 소리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경희야 놀자. 경희 언니 빨리 나와. 바로 이 친구들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대답하면 안 돼. 맞아. 무당이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이 경이는 겨우 6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어요. 대답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민수가 언니야? 용산에서 왔네.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친근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이 대답을 한 그 순간 갑자기 경희의 몸이 방문 쪽으로 미친 듯이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뭔가 밖에서 기어서 경희를 끌고 내게야 말겠다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경희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방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기어가려고 해도 자꾸만 몸이 방문 쪽으로 끌려갔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어. 엄마! 아무리 불러도 근데 엄마가 비동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경이랑 엄마랑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 갑자기 경이는 가슴이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 불덩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런 동안에도 경이의 귓가에는 계속 친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랑 경이야 빨리 나와, 경이 언니 놀자 소리가 들리고 있었대요. 이 가슴팍을 쥐고 꺽꺽대면서 방문 쪽으로 질질 끌려가다가 경이가 등 뒤에 방문이 닿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절을? 예.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한참이 지난 후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경이 몸을 사정없이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딱 경이가 뜨니까 엄마가 경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기 괜찮은 거지?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러면서 막 우셨대요. 근데 경이는 엄마가 갑자기 우니까 그 눈물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부살님, 아유 감사합니다. 천지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아까 정수기 언니랑 영선이가 와서 놀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못 나갔어.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깜짝 놀라서 기어이 찾아왔구나. 걔네한테 끌려갔으면 어쩔 뻔했어. 세상에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러면서 경이가 입고 있던 런닝을 막 벗기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야? 근데 아까 경이가 이 가슴 쪽에서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고통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위치에 덧댄 작은 천이 하나 보였어요. 그 천을 뜯으니까 이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부적이다. 부적. 알고 보니까 그 부적이 낮에 갔던 그 무당집에서 엄마한테 준 거였어요. 이 속옷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부적을 넣은 다음에 경희한테 꼭 입히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기억나시죠? 한쪽 구석으로 무당이 엄마를 불러서 이야기하셨다는 또 다른 비방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 부적을 보시고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일이지? 인형이 사라졌네. 사실 이 무당이 알려준 비방이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서 딸의 속옷을 입혀둔 다음에 그걸 방 문고리에 걸어두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인형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강화도에 거주하고 계신 사연자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그냥 편의상 김영석 씨의 사연이라고 할게요. 이 이야기는 한참 옛날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됐어. 그 영석 씨가 그때는 좀 방황을 하던 시기였나 봐요. 네. 근데 이제 결혼을 계기로 이제 좀 열심히 한번 땀 흘리면서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새 출발을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화도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왜 강화도냐면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신 형님이 하나 계셨는데 그 형님이 좀 도움을 받아서 그 강화도에 새우 양식장을 차리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영석 씨가 자리 잡은 그곳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왜요? 그 근처에 이름난 무당의
본당이 있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안전한 조업을 기원하는 큰 구판을 좀 벌리기도 하고 그리고 해양 사고로 목숨을 잃으신 분들의 그 혼을 좀 달래기 위해서 넛 건지기 굿이라고 거북바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뭐 이제 좀 굿 같은 것도 좀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또 허벌판인 곳이 있는데 거기에 당집이라는 곳이 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양식장의 분위기를 기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또 따로 있어요? 양식장 터의 일부가 작은 공동묘지였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근데 심지어 이제 대부분 그 무연고 그쵸. 묘였기 때문에 어디가 묘인지도 잘 모를 정도로 예, 지저분한 상태죠. 근데 양식장을 이제 들어오려면 이 공동묘지에 길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석 씨는 이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좀 잘 따르는 후배 한 명이랑 함께 절차대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주변 정리를 좀 해 나가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영석 씨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곳에 아예 컨테이너 박스 하나 딱 마련을 했고 그 동생과 함께 그 양식장 바로 앞이거든요. 거기서 먹고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영석 씨가 잠을 자는데 누군가가 약간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을 쓱 떠서 이렇게 봤더니 누더기 같은 소복을 걸친 사람들이 영석 씨 주변을 빙빙 둘러싸면서 뭔 일이야? 뭔가 이렇게 말하는 듯 진짜 두 손을 막 이렇게 뻗치는 거예요. 영석 씨가 너무 무서워서 순간 몸을 확 일으키는데 그게 다 꿈이에요. 악몽에 시달린 거예요. 근데 옆을 이렇게 봤더니 같이 동업자 그 동생이 하룻밤 만에 다크서클이 턱 밑에까지 내려와요. 기빨렸나 보다. 형님, 밤새 컨테이너 밖에서 뭐가 이렇게 툭툭 긁더라고요. 순간 영석 씨는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을 하는 순간 약간 재수 없어질까 봐. 맞아.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지.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잠이나 자. 그래서 이러면서 잔소리를 했대요. 네. 근데 그 뒤로 그 동업자 동생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 잠도 못 자고 밤새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가 있나 보다 붙었나 보다. 그렇게 한 3개월이 지났나? 그 동생이 등치가 굉장히 좋았어요. 몸무게가 석 달 사이에 한 15kg, 한 20kg가 그냥 빠집니다. 결국 그 동생은 형님,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치. 그렇게 말하면서 양식장을 떠나버렸어요. 아이고 이 사람도 갔어야 되는 건데 그럼. 아유. 근데 어느 날 비가 미친 듯이 퍼붓던 밤이었어요. 잠이 이제 들락말락 할 때 뭔가 이렇게 긁는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아 뭐야. 이거 뭐야 우는 거 귀여우는 거야. 뭐. 막 긁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지금 나갈까? 말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나가면 약간 좀 무서워지잖아요. 누군가 있으면 깨워서 같이 나가면 되는데 너무 오싹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아침이 되자마자 컨테이너 문을 딱 나갔는데 영석 씨가 너무 놀란 게 컨테이너 그 바로 앞에 구덩이가 하나 생겼는데 오 비에. 그 속을 쓱 봤더니 삭을 대로 삭은 나무 판자가 있는 거예요. 나무? 안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쓱 걷어냈더니 거기에는 큰 해골이 있는 거예요. 묘지니까.
전날 비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쓸고 가면서 나왔나? 있는지도 몰랐던 그 묘가 드러난 거예요. 그 옆에서 계속 자고 있었던 거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공고를 내고 이제 한참이 지났어요. 근데 내가 유족이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네. 없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영석 씨는 나라도 좀 챙겨드리자.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화장을 좀 하고 거기다가 그 거북바위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서 약간 제사를 지내주었대요. 잘하셨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또 폭우가 내리고. 근데 또 전처럼 아이고 아이고. 여러 개가 있었나? 이 긁는 소리가 밤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혹시나 해서 그 파헤쳤던 그 묘자리를 더 깊게 한번 파봤어요. 팠더니 그 전에 나온 해골보다 조금 작은 해골이 또 나온 거예요. 여기가 부부 합장묘였구나. 아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괜히 짠하면서 약간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해골 다 꺼내가지고 화장해드리고 또 제도 좀 지내드리고 처음에 그 유골 했던 거기 옆에 같이 화장을 해드렸대요. 그 뒤로 잠도 너무 잘 자고 혼자 일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이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영석 씨가 그 강화도에 이제 정착하게 해줄 수 있었던 그 형님이 이렇게 밖에 와 있는 거예요. 동생 안에 있어? 형님 어쩐 일이세요? 아니 내 동생한테 좀 할 말 있어. 그 자네 그 양식장 옆에 그 평평하니 그 좋은 땅 있잖아. 거기를 이제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 무슨 문제? 거기 그 중간에 그 당집 그 하나 있잖아. 근데 거기 이제 싹 밀려고 이제 당집 주인한테 이제 보상까지 다 해줬는데 아니 다름 아닌 그 인부들이 그 찝찝해서 아 저거 못하겠어. 그 좀 발을 빼네. 아니 동생이 딱 그 당집 하나만 철거 딱 해주면 좋겠는데. 와, 너무 무리한 부탁이다. 자기가 하지. 아니 근데 좋다. 그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그 주머니는 두둑하게 챙겨줄게. 이게 당집을 이제 밀어내야 되는 걸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 말에 사실 좀 찜찜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형님한테 도움받은 게 지금 몇 개입니까? 사실 정착하게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뭐 당집 그 주인한테 보상도 다 했고 깔끔하게 처리가 됐다고 하니까 에이 뭐 별일 있겠어? 그 뭐 살짝 뭐 정리만 하면 되지 라고 싶어서 그냥 알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사 현장에 이제 부랴부랴 한번 가봤더니 정말 인부들이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당집을 못 밀게요. 여기가 안 그래도 이거 돌산이라 음기가 강한데 당집을 밀라고? 안 돼요. 형님 절대 안 될게요. 아니 형님 좀 챙겨드릴게. 예? 아 챙겨드린다니까 좀. 아. 영석 씨가 이거 어쩌나 형님 부탁인데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꾀를 낸 게 당집인데 당집처럼 안 보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그림들 지금 다 뜯어내고 북어 같은 게 막 매달려 있어요. 그거 다 뜯어내고 그다음에 뭐 오색 줄이니 뭐니 줄 같은 게 막 있는 걸 그거를 이제 싹 걷어낸 거야. 싹 걷어냈더니 언뜻 보기에 그냥 약간 곡식 창고 같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강화도 있는 인부들 말고 강화도 밖에 멀리 있는 포크레인 하는 분이랑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 이제 철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집 허물고 남은 잔재들 이제 몇 개 좀 남아 있고 이제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영석 씨가 이제 그 컨테이너에서 잠을 자고인데 오랜만에 이상한 꿈을 꿉니다. 어딘지도 모를 산속을 막 영석 씨가 미친 듯이 이제 헤매고 있는데 순간 장면이 싹 바뀌면서 눈앞에 벌거벗은 여자들의 시신들이 눈을 번뜩 뜬 채로 이렇게 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깼어요. 근데 이제 그런 꿈을 꾸니까 좀 찝찝하다. 이 예감이 안 좋은데? 오늘 나가지 말까?
오늘 좀 기분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받았더니 어이 영식이 그래서 오늘 철거 마지막 날이지? 저 끝까지 좀 잘 좀 부탁해. 부동산 형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또 전화를 받으니까 그치. 아 그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싹 정리만 하면 진짜. 되는데 그래 아이 가자.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억지로 이제 발을 떼서 컨테이너 밖으로 딱 나가는데 그 다음은 기억이 영석 씨에게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천장이 새하얀 거예요. 여기는 병원 응급실이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손을 이렇게 머리를 갖다 댔는데 붕대가 이렇게 만져지는 거예요. 머리에 붕대가 이렇게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신 정신 들어? 아내. 아내가 다급히 달려오더니 영석 씨의 상태를 이제 확인하고 아유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정말 하면서 펑펑 울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당신 보고 뇌진탕이 의심된다고 하더라고. 오늘 못 깨어났으면 그냥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영석 씨가 이제 컨테이너에서 나올 때 발을 헛디딘 건지 뭔지 크게 와당탕 이제 뒤로 넘어졌던 거예요. 영석 씨는 이제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어디 걸린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뒤로 넘어져?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이제 영석 씨를 이제 달래주고 이제 걱정해줄 줄 알았던 아내가 당신 멀쩡하게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겨. 이러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영석 씨가 크게 넘어져서 막 병원으로 옮겨지고 막 수술하고 막 정신이 없었을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제 부동산 그 형님이 현장에 나가야 되니까 별 수 없이 그냥 영석 씨 대신 그 마지막 철거 현장을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돌 깨는 장비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서 그 형님을 그냥 덮쳤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그 얘기를 아내가 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고 해요. 당신이 거기 있었으면 당신이 그 일을 당했을 거야. 뭐야. 도와줬나 보다. 그러면서 아내분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철거한 그 당집 원래 주인이 없어서 아무한테도 보상해 준 적이 없대. 보상 안 했네. 결국 부동산 형님은 당집을 밀어버리기 위해서 영석 씨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개발하니. 와 못됐다. 영석 씨는 그때 일만 떠올리면 그 을씨년스러웠던 그 풍경들이 생각나서 아직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다고. 뭐 저 당집에 뭐 수호신 이런 게 있었나 보네. 제사 지내준 그 부부가 지켜준 거 아닐까요? 사연자분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하셨어요. 진짜요? 왜냐면 원래는 이제 본인이 마지막 철거 현장에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가게 막아준 게 그러니까. 아닌가. 맞아, 맞아. 작은 사고로 예, 예. 큰 화를 그쵸. 일어나게 해준 거죠. 사연 속의 그 양식장 주변 분위기를 좀 참고하면서 사진을 좀 보여주셨거든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이게 거북바위, 그 제사 지내줬다는 여기서 굿도 하고 하는 이 지역이고요. 오른쪽 편이 바닷길, 그다음에 왼편이 양식장인데 그날따라 그 안개가 많이 껴가지고 사진이 사진. 너무 예, 의심스러워. 이렇게 나왔다고 하네요. 예. 야. 1993년 12월 중순 대구에 살고 있던 20살 민수 씨는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당시 외삼촌이 구미에서 식당을 크게 하셨는데 그 일손을 돕는 거였죠. 그날도 한창 일을 하다가 집에 갈 때가 됐더라고요. 마침 부엌에서 통화하던 외숙모가 급히 나와서 민수 씨를 불렀어요. 민수야, 식당 앞에 외숙모 친구가 차 세우고 기다린다. 대구 가는 길에 니 태워준대. 민수 씨가 밖으로 나갔더니 정말로 그 비상등을 켠 차 한 대가 길에 서 있었고
단정하게 차려입은 아줌마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 소문시장 쪽인데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시죠? 괜찮아 학생. 난 동성로까지 가거든. 아, 마침 잘 됐네. 네 감사합니다. 목적지를 들어보니까 아주머니가 가시는 길에 민수 씨를 딱 떨궈주면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차가 출발을 했고 구미 톨게이트를 지날 때쯤이었어요. 근데 학생은 이름이 뭐야? 아, 제 이름이요. 저 김민수, 저 민수입니다. 김민수? 예, 김민수. 김민수? 김민수? 이 아줌마가 대답을 듣더니 혼자 민수 씨의 이름을 좀 지나치다 싶게 오랫동안 중얼중얼 곱씹는 거예요. 이 동물 친구인데 왜 이래? 그러다가 대뜸 민수는 친구가 별로 없네. 소심해서 그래. 에? 아유, 없진 않고 아유. 많죠. 민수는 그 나이 먹고 아직도 엄마만 쫓아다니네.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대기하고. 그렇지? 어떻게 알아? 그 아줌마가 너무 단정짓듯이 말을 하는데 순간 좀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민수 씨를 뭐 속속들이 다 아는 것처럼 혼자 막 떠드는데 아니라고 차마 반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맞춘 거야? 민수 씨가 딸 같은 아들이라서 어머니하고 그 시시콜콜한 얘기를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좀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네. 팩폭이지. 불쾌해진 민수 씨가 입을 다무니까 그 아주머니께서 혼자 신나가지고 또 온갖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민수 씨가 뭐 어릴 적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 그런 것도 한다고? 갓난아기 때 경기를 일으켜서 의사들이 다 못 살린다고 했던 일, 아는 사람. 남들이 도저히 결코 알 수 없는 일들을 다 안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죠. 오, 신기하다. 민수 씨는 이 아줌마가 점점 더 불편해지고 또 두려워지고 억지로 다른 화제를 던졌어요. 외삼촌네 가게가 잘 돼갖고 참 다행이라 해. 가게? 금방 문 닫아. 일 열심히 도와주던데 소용없으니까 하지 마. 아니, 외숙모 친구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한 민수 씨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내가 10년 뒤 얘기도 얘기해 줄 수 있어. 한번 해볼까? 그때부터 이 아줌마의 목소리가 좀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 그 친절했던 억양이 자꾸 사라지고 마치 아저씨가 반말로 거칠게 툭툭 내뱉는 듯한, 그러니까 첫인상하고는 너무 다른 말투랑 그 음성,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겠다, 차 안에서. 그리고 그 아줌마는 또다시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하듯이 중얼거리더니 무서운 말을 줄줄 쏟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섭다. 10년 뒤에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거라느니 그때가 되면 내 말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라느니. 이 아줌마 진짜 왜 이러지? 나를 왜 태워준다고 하는 거야? 집에 가는 건 맞나?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 너무 오싹하고 무서워서 차 문을 박차고 뛰어내리고 싶은 정도였어요. 그럴 것 같아. 하지만 할 수 있는 건 오직 속으로 빨리 도착해라. 빨리 도착해라.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차가 서문시장 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래. 뭔가 있을 것 같아. 저 앞에 집이 있으니까 대충 세워주시면 알아서 걸어갈게요. 거짓말로 하고 있네. 아줌마가 싸늘하게 쏘아붙이면서 조수석 차문이 잠깁니다. 갑자기? 그리고는 집이 있는 골목으로 거칠게 차를 몰면서 이걸 먹이잖아! 아줌마 얼굴이 거무튀튀한 암갈색으로 변하면서 눈알마저 노랗게 번뜩이고 있어요. 소리도 못 내고 차문에 몸을 바짝 기댔는데 그 와중에도 그 좁은 골목을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다. 사납게 달리던 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뭐지? 못 데려가겠네. 네 애미 때문에. 어디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순간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당장 문을 열고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갔죠. 근데 순간 뒤에서 새하얀 불빛이 민수 씨를 확 비추는 거예요. 설마 싶어가지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그 아줌마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면서 미친 듯이 돌진하고 있었어요. 그 차는 코앞에 간신히 멈춰섰어요. 그 아줌마가 씩 웃으면서 천천히 입모양으로 뭐라 말을 했고 그 뜻은 나 봤다고 하지 마. 연이어서 들려오는 이상야릇한 웃음소리. 공포에 휩싸인 채 집으로 달려갔고 정말 실신하다시피 쓰러졌다고 합니다. 민수야! 정신 차려! 민수야! 집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아연실색해서 외숙모에게 전화를 할 정도였죠. 누구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가 따져 물었더니 정말 놀라운 건 외숙모 대답이었어요. 부엌에서 하루 일당 겸 용돈을 봉투에 막 챙겨 넣고 있는데 조카를 줘야 되니까 민수가 혼자 네 하고 밖으로 막 뛰어나가더라고요. 민수가 얘기한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외숙모는 내 친구로 차를 타고 가라, 너 데려다 준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건 후에 민수 씨는 한동안 정말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펄쩍 뛰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했대요. 그 공포에서 빠져나가질 못했던 거죠. 결국에 어머니께선 민수 씨를 데리고 대구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은
민수 씨를 많이 쳐다보더니 큰일 날 뻔했어. 저승 끌려가다 온 줄이나 알아. 모르긴 몰라도 너를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는 혀를 끌끌 차면서 이러는 거예요. 귀신이 꼴의 신이라고 아는 척을 해. 참. 민수 씨의 어머니께서 자식을 위해 기도한 덕분에 그 아줌마의 모습을 한 귀신이 민수 씨를 데려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서운 사건은 일단락이 됐지만 그 아줌마, 아니 그 귀신이 남긴 예언 아닌 예언은 모두 다 맞아떨어져서 그 10년 뒤 그거. 민수 씨는 그때마다 오싹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흑점은요, 이 한자로 검을 흑자에 점포 점을 써서 어두운 가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대체 어떤 곳이길, 뭘 팔고 있길래 어두운 가게라고 불리게 됐을지 정세훈 님이 중국 여행 중에 듣게 된 이 흑점의 비밀을 지금부터 제가 대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는 2006년 여름, 저는 친한 친구들과 동반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부벌레 현수, 까불이 민철이, 그리고 저까지 머리를 빡빡 밀고 군대에 끌려갈 생각을 하니까 한없이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생 첫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중국 석도. 석도? 중국 산동성에 위치한 작은 항구 도시인데요. 볼거리, 먹거리가 많고 또 근처에 맥주로 유명한 칭따오 공장까지 있습니다. 아까워, 맞아. 아시죠? 시원한 맥주나 실컷 마시면서 즐겁게 놀기로 했죠. 아직 학생이라 돈이 부족한 저희는 가격이 비싼 비행기 대신에 배를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꽤 걸릴 텐데. 드디어 대망의 여행 날. 야, 우리 중국 가는 거야. 중국 가는 거야. 정말 가자! 저희는 잔뜩 신이 난 채 배 이곳저곳 구경하다가 갑판에 올라갔습니다. 난간에 올라서 양팔을 쫙 펼치면서 타이타닉 포즈도 하면서 막 사진도 찍었고요. 신나게 놀다 보니까 슬슬 출출해지더라고요.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1층 선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이미 사람들로 바글바글 차 있었고 사방에서 낯선 중국어가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야, 여기 다 중국인인가 봐. 야, 너네 밥 먹었냐가 중국어로 본 줄 아냐? 뭔데? 뭔데? 니씨 팔로. 야, 니씨 나한테 욕했냐? 저희가 막 한국어로 장난을 치니까 식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히 수십 개의 눈이 저희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뭐 실수했나? 그리고 그때 저희 근처에 앉아있던 한 아저씨가 왜 이렇게 시끄럽니? 그래서 목에 뭐 넘어가겠니? 그 험악한 말투에 깜짝 놀라서 저희는 황급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 옷차림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위아래로 칙칙한 옷을 입고 옆에는 커다란 짐가방을 하나씩 끼고 있더라고요. 잔뜩 긴장해 있는데 한 여성분이 저희한테 다급하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여기서 마음 편하게 먹어.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아줌마는 연변 말투를 쓰고 있었고요. 웃는 인상이 꽤 친절해 보였습니다. 아니 전 근데 여기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 딸공. 저 사람들은 보따리 장사요. 대부분 중국과 한국을 배로 오가면서 장사를 하는 소규모 무역상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동안 아줌마는 이런저런 중국 여행 정보를 알려주셨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저희 쪽으로 몸을 숙이더니 뭔가를 조용히 이렇게 귀띔을 하시는 거예요. 해서 누기 뭐 팔아도 절대 싸지 말고 남의 짐을 들어줘도 절대 안 돼요. 왜요? 간혹 보따리 안에 밀수품이나 마약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나. 큰일 나. 요새 많이 진짜. 나잖아. 또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더 덧붙였습니다. 문고 잠그고 자야 돼요. 누기 오든 맘대로 열어주지 말고. 아 이거 무슨 얘기를 무섭게 하세요? 가뜩이나 쫄아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괜히 막 이렇게 뒤통수가 따끔따끔 막 어깨까지 움츠러지더라고요. 저희는 후다닥 객실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들을 먼저 배웅하고 그 방문을 열었는데 아 이거 진짜 망했다 싶었습니다. 방 안은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일단 비좁았고요. 아우 이거 무슨 냄새야. 배 특유의 기름 냄새가 코를 엄청 찔러댔어요. 아, 안 좋은 방이구나. 그냥 친구들 방에서 잘까 생각하는데 괜히 막 못 모르고 나갔다가 또 싸움에 휘말릴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방에 있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오도 가도 못한 채 이 방에서 꼼짝없이 10시간을 넘게 보내게 된 거죠. 저는 불안한 마음에 문이 잠겼는지 계속 확인한 후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베개에 얼굴을 그냥 파묻고 막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세요? 민철이야? 현수? 친구들인가 싶어서 물어봤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 뭐야 방을 잘못 찾았나? 누구세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나서 말이 없으니까 괜히 찝찝하잖아요. 전 침대에서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에 귀를 바짝 대고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는데 이번엔 누가 문 손잡이를 잡고 미친 듯이 막 돌리는 거예요. 문을 열고 누군지 확인하려는 그 순간 왜? 하지 마. 안 돼. 문을 함부로 열지 말라고 했는데 보따리상 아줌마 말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문에 네모난 쇠창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저기로 확인해볼까? 밖을 좀 이렇게 봐야지만 좀 안심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창살에 얼굴을 바짝 대봤어요.
없잖아. 근데 복도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쨌든 떨리는 몸을 겨우 일으키는데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너무 놀라서 몸을 튕기듯이 일으켰어요. 뭐야? 등 뒤에서 알 수 없는 기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 이 방에 분명히 혼자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지? 믿기지 않는 상황에 그대로 얼어 있는데 한 여자가 숨이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처럼 막 소리를 내면서 몸을 마구 막 뒤틀고 있더라고요. 하면서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목구멍 깊숙이 뭔가 단단한 게 걸리기로 한 것처럼요. 그 여자의 기침이 점점 더 격해지더니 검붉은 덩어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손으로 만져서 확인해 보니까 시뻘건 핏방울인 거예요. 뭔가를 전부 토해낸 여자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피해서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정신없이 달리는 그 순간 뒤에서 차가운 손이 제 어깨를 확 잡아채는 거예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괜찮아? 얼른 봐봐. 그러니까 친구들과 승무원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지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방에서 뭔 개소리야 임마. 너 꿈 꿨어? 하지만 승무원은 표정이 확 굳더니 제 방번호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 203호. 203호라고 대답하니까 묻지도 않고 제 방을 특등실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와, 이거 뭔 일이야? 형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 태도가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이 익숙해 보이는 거예요. 결국엔 친구들과 같은 방을 썼지만 전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무섭지. 그렇게 다음 날 아침에 마침내 배가 중국 석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어제 그 보따리상 아줌마가 말을 걸더라고요. 학생, 얼굴이 왜 그러다? 어디 아파? 그래서 아줌마한테 어젯밤에 겪은 일을 다 털어놨어요. 아, 너도 봤구나. 피토하는 여자? 우리 아줌마 다 해.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쩍 벌리고 아줌마를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아세요? 한 4년 전인가? 그 방을 썼던 여자가 죽었어. 네? 그 여자가 있지 않소. 흑점상이랍대. 흑점상이요? 흑점상? 그게 뭐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르르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께 밀려갖고 아줌마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뜻밖의 장소에서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날 오후에 저와 친구들은 가이드를 만나서 관광을 시작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도저히 놀 기분은 아니지만
괜히 저 때문에 여행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저희는 마지막 일정으로 야시장 투어로 갔습니다. 야시장 좋지. 따라오세요. 친구들은 신난 듯이 앞서 나갔고 저는 터덜터덜 그냥 그 뒤를 따라갔어요. 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고 됐어? 어떡해. 불안한 마음에 빨리 친구들을 찾으려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아, 이번 형이 왜 이리 재수가 없냐. 그곳은 시끌벅적한 시장 중심부하고 달리 유난히 어둡고 음습했어요. 어디야? 장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가게 간판들은 다 꺼져 있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유일하게 저기 불이 켜진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손을 확 잡더니 거칠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가이드가 제 손을 꽉 붙들고 골목 밖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고 싶어 환장했어요? 당신 지금 하이데크리가 흑점에 들어갈 뻔했다고! 흑점이요? 그게 뭔데요? 그 뒤에 이어진 가이드의 말에 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몸을 덜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흑점은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걸 파는 건데 그 중에는 사람 고기도 팔고 있었대요. 이걸. 그러니까 만약에 흑점에 들어갔어요. 근데 암호를 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 고기가 될 수 있다. 죽을 수 있구나, 죽을 수 있어. 그래서 현지인들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통역사가 이제 저 가게는 들어가면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산 사람이 들어가면은 못 나오고 저기는 죽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범죄 조직이야. 이 사람이 이 정도라 그러면 진짜 인육을 파는 가게가 맞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아까 가게 앞에서 가이드가 저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배에서 봤던 여자도 흑점상이랬는데? 그러자 가이드가 여기 사람들은 쉬쉬하는 얘기가 있다면서 제가 탄 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뭐야? 그러니까 4년 전에 중국 경찰이 배에 올라서 객실들을 수색하는데 203호 여자가 방문을 굳게 잠그고는 끝까지 나오질 않았대요. 결국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끔찍한 장면을 보게 돼요. 뭐야. 뭐 먹고 있는 건가? 먹는 소린가 봐. 그러니까 그 여자가 증거를 없애려고 가방에 든 인육을 자기가 허겁지겁 먹어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충격. 결국엔 그 여자는 잡히지 않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제 눈앞에서 여자가 토해낸 검붉은 덩어리들이 그 증거물들이 아니었을까요?